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10명 남짓의 헌법연구원이 참여하는 TF도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네, 탄핵 심판과 비상계엄 수사 상황 등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어떤 점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이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재판을 생중계할지 말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이 재판부에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가 되었지만 사실 유사한 사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또 재판이 생중계가 된 그런 전력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왜 그럼 굳이 공개를 안 하는가 이런 부분에 또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재판부 측에서는 어떤 생중계가 됐을 때 뭐 방어권 보장 측면이라던가 그 외에 국민들이 이제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또 이제 즉각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다른 또 혼란을 가중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변론 과정, 이 변론은 생중계를 하지 않지만 최종적인 선고는 아직 이제 생중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결론이 난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 재판부에서는 생중계는 변론 과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전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변론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왔고 또 최종 선고는 아직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전담 TF도 가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어떤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까? 이 헌법연구원들로 이제 구성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헌법재판관은 6명이서 지금까지는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간단한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발생했는가, 어떤 법 위반이 있는데 법 위반의 중대성이 대통령을 직에서 내려오게 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다뤄볼 그런 쟁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죄 형사 재판도 이제 함께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란죄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이 사건의 그 하루의 그 내용에 대한 그 쟁점들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뤄볼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진술도 들어야 할 것이고 자료도 방대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이 헌법연구원들을 통해서 전담 TF를 구성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혹시 사례는 어떠했는지 내지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네. 좀 더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그런 자료들의 방대한 조사나 분류 같은 과정들을 이 연구관들도 구성된 TF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한 20여 명 정도가 별도로 이 TF가 꾸려져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사한 수준의 어떤 전담팀이 꾸려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는데 일단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보여서 주심 재판관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전원이 함께 판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주심 재판관이 지명이 되고 수명법관이 지정이 되게 되는데 주심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일종의 사회자 내지는 진행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이 주심 재판관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뭐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역할도 사회자, 진행자로서 또 담당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또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 이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 일은 뭐 재판관들끼리 토론이나 아니면 뭐 투표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아, 추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심이 누구인지는 사실 자동화된 추천 방식에 의해서 정해진 것에 불과하고 주심은 어디까지나 이런 진행자 내지는 행정적인 업무를 좀 더 주되게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국 최종적인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관 전원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심이 누군지가 어떤 재판의 속도라던가 결론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런 영향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 준비 절차에 착수한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안 의결서를 보냈는데요. 이걸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대통령실에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수령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일단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이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류를 받아야지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단 인편으로도 전달을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편, 이길 특송 우편으로도 보냈다고 알려져 있고, 전사 문서를 통해서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에 따르면은 우편 방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소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누가 받아주지 않은 거죠. 이 우편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반송이 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예. 지금 거주지가 좀 일정하게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탄핵 심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수령이 필요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수령을 거부한다면 결국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별도로 이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는 서류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답변서라는 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 걸까요? 일단 어떤 신청 취지, 지금 어떤 내란 혐의라던가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지금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탄핵 심판을 제기한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일단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이제 명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이 통지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담겨 있다고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수령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수령된 날로부터 7일이라 답변서의 제출 기한도 지금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답변서를 또 반드시 작성해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떤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물론 답변서 제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혔던 내용처럼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인 테두리 하에서 본인이 이걸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성이라던가 국민들에게 어떤 기본권의 제한 측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뭐 탄핵이 이루어진다거나 네.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사실상 답변서 제출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군요. 봅니다. 일단은 헌재가 3명의 공석인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절차를 시작하잖아요. 헌재 입장에서도 현재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성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6인 체제로의 어떤 선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루어지려면 재판관 7인의 출석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그래야죠. 헌법재판소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지금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 효력, 7명 이상이 있어야지 열린다는 그 조항의 효력이 멈춰져 있다면 현재 지금 6인 하에서도 심리를 열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해석에 있어서 통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요.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려면 파면까지 이르려면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총 명수가 6인이기 때문에 네. 현행법 하에서 지금 구조 하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만장일치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지만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것과 6명이 만장일치를 했을 때 탄핵이 가결되는 것, 이 부분이 사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사실 이 법 문헌만을 놓고 보자면 6인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탄핵에 대한 결정까지 내리는 게 문제 없다고 해석도 가능해 보이지만 어떤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6인으로도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가, 중간에 충원 없이도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권한대행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의 사고 상태,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신해서 발동할 수 있는지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나와 있는 바가 없습니다. 없군요. 보통 대통령의 이제 고유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사면권이라던가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인사에 대한 임명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한대행 역시도 행사할 수 있느냐가 항상 쟁점이 되는데 이것이 법에 정해진 바는 없다 보니까 보통 유력하게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바로는 현상 유지적인 그런 부분을 권한 행사하는 것에 한정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의 측면에서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또 일반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전에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금 특히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여야가 지금 추천을 해놨고 그렇다면 원래대로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이 부분을 임명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도 국회가 추천한 몫에 대해서 이 임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야당 측의 주장이고요. 반면 여당 측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적절하지 못하다. 네. 이렇게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협이 될까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이게 사실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지금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딱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야 그리고 국회와 이 타협이 돼야지만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가부간에 어느 쪽이라도 선택은 해야만 하고 선택을 한다면 한쪽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윤 대통령 측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주축으로 검찰 출신 그리고 헌재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탄핵 심판도 준비를 해야 되고 투트랙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재판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규모의 변호인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언론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탄핵 심판, 헌법 재판에 대비하는 그런 변호인단, 그리고 지금 형사적으로도 내란죄, 그것도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 형사 재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변호인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이제 구성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든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주축으로 이 변호인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통으로 분류되고 있는 윤곽근 전 고검장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꾸려진 이런 면면들을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도 그렇고 내란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만의 전문가를 찾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 않은 일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어쨌든 헌법재판의 특수성 그리고 내란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선의 인물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섣불리 선임을 하겠다고 나서기가 또 쉽지 않은 사건이니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굉장히 오랜 관계를 맺어오고 본인의 의중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최측근들을 위주로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어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좀 제3자적 관점에서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줄 또 변호인단도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선임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 때문에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다 꾸리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변호인단 이 구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계속 불응을 하게 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변호인단을 이제 꾸리고 있고 이제 일부는 이제 선임이 된 상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해서 내지는 새로 변호인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건을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이게 방어권 보장을 측면에서는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언제까지나 이걸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나중에 재판에 있어서 악영향, 이것을 차일피일 자꾸 시간 네.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 뭐 침대 축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간 끌기 전략을 계속 쓰다가는 오히려 재판에 있어서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단 선임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공조본에서 어제 대통령한테 보낸 출석 요구서의 현장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편으로도 보냈기 때문에 이건 전달될까 싶었는데 이것도 불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기관의 소환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 빚어내고 있는 것,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이례적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조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소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양갈래로 좀 나눠져서 또 그렇게 돼 소환을 있죠. 총부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디에 소환에 응할까? 한쪽에 소환에 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른 쪽에는 또 소환이 어려운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서 어디에 소환을 응할지도 고민을 한 고심을 그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한 가지 더 이 공조본이나 검찰 역시 지금 이렇게 소환을 통보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순순히 바로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보이고 네.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 이외 특히 주요 업무 종사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 방어 전략을 세울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이런 방어 전략이 좀 어느 정도 완비가 된 상태에서 출석을 해서 조사에 응해야지 또 섣불리 출석을 했다가는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출석하는 것은 좀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계속 지금 출석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 계속해서 출석을 불응한다면 이것은 어떤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 체포의 그렇겠네요. 필요성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이런 부분을 서로 감안해서 일종의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계엄 사태 지휘부 수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자로 지목이 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한이 28일로 연장이 됐더라고요. 지금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구속이 연장이 되고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건지 어떻게 좀 흘러가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원래는 이제 17일까지였죠. 네. 하지만 지금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검사실로의 어떤 그 부름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이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을 불법한 어떤 강제 수사라고 하면서 변호인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부한다면 사실 강제적으로 이제 강제 인치, 이제 강제 연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이것도 이제 강하게 거부하니까 일단은 이제 조사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또 10일을 한도로 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지금 28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뭐 탄핵 심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업무 종사자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고 예. 가장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건의하고 지시를 내린 인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방어 전략과 사실 함께 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사를 일단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어서 네. 지금 방어 전략을 세우면서 좀 시간을 끄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 장관을 포함해서 국방부와 군 관련, 이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사들 중에 박안수 총장이
구속길에 놓였다가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영장심사 있었는데 영장심사 포기했다면서요?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 박완수 전 계엄사령관의 경우에도 사실 그 포고문이 네. 이 박 전 사령관의 이름으로 나가기도 했고요. 결국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지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 결국 발부가 되었고요. 다만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당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기보다는 차분하게 다음 그 단계를 좀 준비하겠다는 그런 의중으로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도 서류 같은 부분으로 심사가 대체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다른 이런 계엄과 관련된 주요 업무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이를 또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한 그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 발부가 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관련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